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2학기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교를 했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처음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게 좀 아쉽네요. 이야기할 것도 많았고 설명할 것들도 좀 많았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좀 아쉽지만 오늘 내용 잘 들어주시고 그 등교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들었었잖아요. 그 수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2학기 때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고 프린트 위주로 수업이 되는 거, 그리고 프린트도 쪽 단위로 나눠주면서 나머지 빈 공간을 필기로 활용하는 것들, 어,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1학기 때 했던 방식 생각하면서 수업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학기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5단원의 중단원 3단원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1학기 때 4단원 배웠고 이제 5단원, 중단원 2까지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었어요. 오늘은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단원 중에 국제분업과 무역의 의미라고 하는 중단원 3의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로 들어가기 전에 그와 관련된 필기를 좀 하고 들어갈 테니까요. 뽑아서 공부하고 있는 프린트 뒤에다가 지금 해당 내용을 필기를 한 다음에 프린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 분업과 무역의 의미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역이 뭔지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역의 의미부터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자, 무역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 간에 자신들이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근데 그 물건을 경제학에서는 재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재화를 교환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을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으로는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출 수입을 하는 행위들을 이제 무역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 국가별로 잘 만들 수 있는 재화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분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국제 분업과 무역은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무역은 국가 간 재화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분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국가의 효용성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전보다 무역을 하고 나서 국가가 얻는 이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랑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과 국제 분업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무역 이론입니다. 자, 무역 이론에다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둘게요. 자,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무역 이론에서 출제가 될 텐데, 무역 이론은 어떤 이득을 보길래 무역이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무역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 우위론이라고 하는 무역 이론이 존재를 하고요. 절대 우위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 중에 훨씬 더 까다로운 건 뭐냐면 비교 우위론이에요. 그래서 비교 우위론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절대 우위론은 어떤 학자가 주장을 한 거냐면 1학기 때 배웠던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게 절대 우위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교 우위론은 이제 리카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자, 둘 다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자, 절대 우위론부터 살펴보면요. 자, 절대 우위론은 뭘 이야기했냐면, 자,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절대 비용이,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이 저렴한 국가가
그 재화를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걸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절대 우위론입니다. 그 절대 우위론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국이랑 B국이 있어요. 그리고 X제라고 하는 재화가 있고, 자, Y제라고 하는 재화가 있는데, 자, A국에서는 X제를 만드는데 1시간에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냐면 2개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B국은 3개를 만들 수가 있대요. 1시간에. 자, 그러면 X제를 생산하는 데 드는 절대 비용은 어디가 훨씬 더 저렴한 건가요? B국이 저렴한 거죠. 1시간에 3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X제는 B국이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Y제는 A국이 1시간에 4개를 만들 수 있는데, 자, B국은 2개를 만들 수 있대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어떤 나라인가요? 얘는 1시간에 4개를 만들고 얘는 1시간에 2개를 만드니까 절대 비용이 저렴한 거는 A국인 거죠. 그러니까 Y제의 절대 우위 국가는 A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제는 A국이 다 만들고 X제는 B국이 다 만들어서 둘이 교환을 하면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이론이 절대 우위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만 잘 체크를 하면 절대 우위론은 헷갈리실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비교 우위론 같은 경우에는 자, 절대 비용이 아닌 자, 상대적인 비용이 저렴한 국가가 해당 재화를 생산한 후에 그거를 교류를 하게 되면 자, 모든 두 국가가 모두 다 이득을 본다. 이렇게 설명한 이론이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 비용이고 여기는 절대 비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인 비용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이걸 1학기 때 배운 거거든요. 기회 비용이라는 걸로 상대 비용을 측정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회 비용으로 상대 비용을 측정하게 된다. 근데 기회 비용 우리가 배웠었죠. 1학기 때. 기회 비용이 어떤 거였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내가 선택을 하죠. 근데 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 대안 중에 뭐가 기회비용이었죠? 그렇죠. 최선의 대안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으로 인해 자, 포기하게 된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 기회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것, 이거를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측정해서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싼 곳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면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이론이 비교 이론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도 A국이 있고 B국이 있고 X제가 있고 Y제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기회비용은 뭐냐면 이거를 안 만들었을 때 이거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냥 예를 들어서 X제의 A국의 X제의 기회비용은 Y제 2개라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B국은 Y제 3개라고 쳐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게 기회비용이 될 텐데 어디께 더 기회비용이 저렴한 거죠? 3개보다는 2개가 저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더 큰 거죠, 기회비용이. 그러면은 X제는 누가 만드는 게 유리한 거냐면 A국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A국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X제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Y제의 기회비용이 4개고 그리고 Y제의 기회비용이 X제 2개라고 가정을 하면 기회비용은 여기가 높잖아요. 그렇죠? 낮은 게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B국은 Y제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제는 A국이 생산을 하고 Y제는 B국이 생산을 해서 교환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비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쌀수록 좋다. 요거를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문제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비용이니까 저렴할수록 좋은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크게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쌤이 프린트 가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프린트의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요. 프린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프린트 1페이지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선생님이 국제분업과 무역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국제무역과 분업과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어떤 회사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고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애플 아이폰은 어떤 나라 소속이 될까요? 애플은 어떤 나라죠? 그렇죠? 미국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애플에서 모든 걸 다 만들까요?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10%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떤 나라에서 만드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아이폰 11 프로부터 적용이 된 카메라를 보면은 트리플 카메라는 게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트리플 카메라는 어디서 만들고 있냐면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LG 이노텍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하면은 사진기잖아요. 사진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부분. 자, 이 이미지 센서는 어디서 지금 만들고 있냐면 일본의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PU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의 액정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같은 요 액정 화면은 누가 만드냐면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어서 아이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팔리게 되면 미국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도 매출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립은 어디서 할까요? 심지어 조립도 미국에서 하지 않죠.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제품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합쳐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애플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고 이거를 사들이는 이유는 이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가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무역과 국제분업은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일어나고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무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의 뜻은 각 나라가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사고 파는 국제 거래를 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것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을 국제 분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국제 분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에 유리한 것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신들의 나라에 유리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국제 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필요한 이유보다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생산 요소가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많고 어디에는 적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나는 재화로 만드는 상품은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생산 요소는 뭐냐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경제 자원을 생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산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연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으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자연 자원부터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자연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갖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자원 자원은 뭐가 있냐면 지하 자원이 있죠. 석유가 있는 거죠. 석유만 있으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석유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일 텐데 그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부자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이 사람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만수르는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고요. 근데 만수르가 가진 가장 큰 직책은 뭐냐면 국제 석유 투자 회사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의 회장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인 재산이 40조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만수르 왕족의 재산이 10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왕족이 1000조를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석유인 거죠.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석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의 GD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총생산이 있을 텐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요? 굉장히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25%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75%는 어디서 돈을 버냐? 이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석유에서 나온 자본을 가지고요. 두바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광 산업도 하게 되고 공항을 만들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통행료도 받게 되면서 GDP의 비중, 석유에서 차지하는 GDP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두바이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진짜 석유, 그러니까 그냥 석유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버린 거죠.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어촌 마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빌딩을 짓게 되고 굉장히 유명한 호텔들이라든지 관광지를 유치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제일 높은 빌딩 보이시죠? 이 빌딩이 이제 그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길로 이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호텔, 그러니까 버즈 알 하랍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자, 요 호텔 자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하더라고요. 이 버즈 알 하랍에 그 있는 레스토랑이 총 6개인데 이 총 그 6개의 레스토랑의 1년 매출이 2천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호텔 방이 있을 텐데 제일 싼 방이 800만 원이고요. 제일 비싼 방이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 하나에서 나오는 매출이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 부자들을 다 두바이가 이쪽으로 몰고 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어서 여기를 분양을 한대요. 이 분양을 해서 부자들이 여기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돈을 쓸 수 있게 만들게 되면서 부자가 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석유라고 하는 지하 자원이 존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서 지하 자원, 자연 자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적 자원인데 인적 자원은 노동력을 얘기를 하겠죠. 값싼 노동력,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굉장히 많은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것들 여기 해당될 거고 물적 자원은 자본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가 있냐면 백신이 있죠. 지금 요즘에도 이제 백신 접종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기업인데 자, 화이자는 매출이 얼마냐면 1년에 53조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이 220조가 넘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많으니까 연구도 잘할 수 있고 백신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아직까지 만들진 못했죠. 근데 자,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1년 매출액이 2조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37조 정도 되거든요. 적은 건 아니지만 요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도 화이자보다는 조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뭐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냐면 생산비의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게 지역별로 나라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가장 유리한 제약을 생산해서 교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 번쯤 다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가서 이제 무역이론 배우게 될 텐데 자, 무역이론은 절대이론과 비교이론이 있었죠. 아까 필기로 잠깐 설명했던 그 이론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계약하고 등교 계약 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